I'm that star up in the sky. I'm that mountain peak up high. Hey, I made it. I'm the world's greatest.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 수능 국어형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해봐야지. 국어형 해설 맡은 남궁민 선생님입니다. 이제 4부까지 말고 이제 5부에서 나머지 두 이제 우리 시가 세트가 공교롭게 2개가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두 중에서 이제 또 특히나 마지막에 있는 현대시 세트는 AB형 공통이었고요. 자, 이제 두 세트 함께 공부하면서 정말 수능 마지막 총 정리하고 이제 안녕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트 한번 볼까요? 우리 시험지 15쪽이고요. 40에서 42번 세 문제 달고 있는 고전시가 세트입니다. 첫 번째 작품은 이제 연계가 아니었고요. 두 번째 작품이 연계인데 연계 중에서도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고공가를 출제를 할 때 인터넷 수능 문학에서 보기에 출제했던 고공답주인가 서로 짝을 이루는 작품이죠. 그게 여기 요번에 나 자리에 들어와 박혔습니다. 가는요 비연계인데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사실 뭐 정철의 시조인데 보세요. 어와 동량제랄 저리하야 어이할고 헐뜯어 기운 집의 의논도 하도할시야 문 목수 고자 자 들고 허둥대다 말려나다 이랬습니다. 뭐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동량제라는 말 모를까봐 밑에다 풀이해놨잖아요. 뭐라고? 건축물의 마룻대와 들보로 쓸만한 제목 그랬습니다. 자, 뭐 이런 거 혹시 알았으면 더 좋았겠고 뭐 그대들은 이 나라의 동량이 될 뭐 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젊은이들입니다. 그때 동량 그겁니다. 바로 이 동량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보통 인재 쓸만한 인재를 동량에다가 흔히 빗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 42번 보기 같은 게 없어도 이걸 보고 뭔가 진짜 집 짓는 얘기 하겠나? 아니겠지. 시에서 주로 보통 그것에 빗대어서 다른 상황을 이야기할 때가 많으니까 뭔가 저런 인재들을 저렇게 내버려둬서 어찌하겠는가라는 개탄으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동적으로. 헐뜯어 기운집에 의논도 하도할시야 그랬습니다. 하도할시야는요 우리 고전시가에서 많이 봤잖아요. 많기도 많구나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의논이 많기도 많은 것은요 동량제가 막 내팽개쳐져 있는 상황 제대로 쓸모없이 그냥 쓰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논이 많기도 많구나 할 때의 그 의논은 뭔가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의논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헐뜯어서 기울어져 있는 집, 다 쓰러진 집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된 이런 집에서 뭐랄까 자기 그 일파의 당리당량만 막 주장하는 헛된 논의들, 쓸데없는 고집, 이런 싸움, 이런 것들만 많기만 많구나. 이런 걸로 읽을 수 있을걸요. 자, 종장갑니다. 문 목수 고자 자 들고 허둥대다 말려나다. 자, 고자 자라는 게 밑에 보니까 뭐예요? 창고지기가 쓰는 작은 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문 목수가 이런저런 여러 목수들이 창고지기가 쓰는 작은 자나 들고 허둥대다가 말려는구나. 아이고 저거 저래서 어떡하겠나. 자, 아마도 우리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이때 문 목수는 어떤 사람들일까? 제대로 저 동량제를 갖다 쓸 그런 능력 없는 사람들 같아. 뭔가 좀 뭐랄까 부족하고 잘못된 잣대 같은 것들을 들이대면서 뭔가 헛심 쓰고 앉아있는 사람들, 쓸데없는 공론을 하고 있는 자들, 뭔가 비효율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한 그 국가 운영의 주체 이런 사람들, 관료거나 그죠? 어쨌든 권력층들이 그냥 쓸모없는 짓이나 하다가 저 동량제를 다 버려버리겠구나 하는 어떤 안타까움, 개탄 이런 게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집 짓는 얘기는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럴 때 동량이라는 말로부터 힌트를 얻었다면 굳이 42번 보기가 필요 없었을 것이다. 나아갑니다. 요거 인수의 고공가 공부할 때 보기에 있었던 대목이 이 안에 꽤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갑니다. 고공답주인가는요. 고공가가 뭐예요? 주인이 머슴들한테 하는 잔소리로 너희들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게 이때 이제 집 주인은 마님은 그 임금이고 그 다음에 그 마름들 하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하들 제 몫을 못하는 신하들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이원익의 고공답주인가는 그 고공가에 답하는 형식으로 쓴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고공이 주인에게 답하는 노래. 근데 그 고공 가운데서도 머슴들 가운데서도 뭔가 뒤에 나옵니다만 어른 종에 해당하는 이원익이 사실 영의정을 두 차례인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공들 중에서도 자기가 좀 고참이고 어른이고 한 입장에서 주인
맞게 당신도 뭐 그렇게 잘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알고 있죠? 공부했다면, 인수해서 공부했다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바깥 별감 많이 있어. 바깥 마름 달화주도 제소임 다 바리고 몸 끓일 뿐이로다. 자, 저기 뭐 각주 있으니까 별감하고 달화주 같은 게 이제 뭐 머슴들 얘기하는 거고, 이때 이 달화주라는 것은 마름 같은 거예요. 그죠? 뭔가 거기에 있죠. 뭐예요? 주인집 밖에서 생활하는 종들에게서 주인에게 내야 할 대가를 받아오는 일을 맡아보던 사람이니까 뭔가 마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뭐 이런저런 별감들, 그 머슴들이 많이 있는데 제 소임을 다 버리고 몸을 꺼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소임을 다 하지 않는 관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비판적 인식입니다. 맞죠? 자, 비세어 석은 집을 뉘라쇼 고쳐 이이며 옷 벗어 무너진 다음 뉘라쇼 고쳐 쌀고. 자, 비가 새서 썩은 집을 누가 고쳐서 그걸 뭐 지붕을 다시 이을 것이며, 옷 벗어 무너진 담이 막 다 헐어가지고 무너졌어요. 그거 누가 다시 고쳐서 쌓겠는가?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자기가 소임을 다 버리고 있으니까, 자기 소임을 다 하고 있지 않으니까. 됐죠? 자, 그래서 불안당 구멍도적 아니 멀리 다니거든. 불안당 구멍도적, 이거 사실 이제 뭐 여러분 공부해서 알겠습니다만, 이건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창작 시기를 고려할 때 이건 외적이죠, 그죠? 외구들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닌 상황. 그래서 이 도적패가 우리 집을 다, 이 작중 상황으로 얘기하자면 이 집이 원래도 잘 안 돌아가는데, 이런 무책임한 태도들 때문에, 고공들의 태도 때문에, 그죠? 안 돌아가는데 지금 바깥에서 외부의 적들, 도적까지 막 쳐들어오는 상황. 그때 도적은 국가로 쳤을 때 외구, 맞죠? 자, 아니 멀리 다니거든. 화살찬 수하상직 뉘라셔 힘써할 거 그랬습니다. 수하상직, 거기 누구냐 뭐 이거 하고 외치는 상직군 그랬는데요. 국가로 치자면 뭔가 나라의 안녕을 지키는 뭐 군인이랄까? 뭐 이런저런 그런 그 안보를 책임지는 어떤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거 누가 힘써 하겠는가? 큰나 큰 기운 집에 마누라 혼자 앉아. 이때 마누라는 거기에 밑에 있습니다만 상전 마님들이에요. 그럼 이거는 고공가의 화자였던 집 주인을 얘기하는 거지. 자, 고공 답주인가에서 크나 큰 기운 집, 기울어버린 집이에요. 지금 다 쓰러져가는 집입니다.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닌 엉망이 된 집이에요. 그 집에 주인이 혼자 앉아서, 그때 그러면 이 주인은 임금인 거지. 국가로 쳤을 때 임금 혼자 앉아서 명령을 뉘드라며 논의를 눌라 할 거. 그러니까 명령, 그 임금이 혼자 앉아가지고 명령을 내려. 뭐 듣는 저기 신하들이 없는데 누구와 함께 논의를 하겠는가? 낮 시름 밤 근심 혼자 맡아서 계시거니 누가? 마누라가, 임금이. 옷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이리. 이 집 일이 되기 뉘 탓이라 할셔이고 햄 없는 종의 일은 무도 아니하려니와 도로여 해야 하니 마누라 탓이로다. 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뭐예요? 아무 생각 없는 종들의 일은 무도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이 집이 이렇게 정말 무너져버린 기운집이 된 상황이라는 것에서 생각 없는 저 종들, 이 바깥 마름 별화주, 뭐 별감, 달화주 이런 사람들의 잘못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것만이 아니다. 이게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 아니겠어요? 뭐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마누라 탓도 있다 이거예요. 주인 탓 당신도 있다. 임금 탓도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요. 내 주인 외다하기 종의 죄 많건만한 그렇다 세상 보라 민망하여 살으나이다. 자, 내 주인 잘못됐다라고 막 종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거, 그거 종의 죄 많지만 그렇다고 세상 보려고 하니까 그러기 보려니 좀 민망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죠. 뭐라고? 새끼 꼭이 마르시고 내 말씀 들으셔서. 자, 원래 고공가에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한테 잔소리하다가 새끼 한 사리를 다 꼬았다 이러면서 작품이 끝난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딱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새끼 꼬는 일 그만하시고 제 얘기 들으세요.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뭐 문제도 뒤에 나옵니다만 이때 새끼 꼬는 행동은 지금 당신이 그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어른 종인 내가 얘기하는 거야. 고공 중에 한 사람인 내가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그죠? 새끼 꼬기 하지 마시고 내 얘기 들으세요. 자, 이제 말하자면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게 이겁니다. 집리를 고치거든 종들을 휘어잡으시고 종들을 휘어잡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믿으소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이제 뒤에 문제도 나옵니다만 뭔가 연쇄의 꼬리를 무는 그런 방식이죠. 집리를 고치거든 종들을 휘어잡으라고 하고요. 종들을 휘어잡으려면 상벌을 밝혀야 돼. 잘한 놈 상 주고 못한 놈 벌 줘야 되는 거죠. 자, 그거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어른 종은 종들 가운데 제일 우두머리고 어른인 그런 종.
자, 신하들을 종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영의정, 뭐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을 잘 믿으라 이거죠. 자, 진실로 이걸 이제 해결책으로 준 거예요. 진실로 일의하시면 집안의 법도가 절로 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이원익이 지은 고공답주인가, 이게 이 작품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자, 40번 문제 봅니다. 가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겁니다. 가와 달리 나에서는 연쇄와 반복을 통해 리듬감이 나타났다. 마지막에 여기에서 보세요. 좀 전에 얘기했죠? 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자, 이거 연쇄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연쇄가 있고요. 반복도요. 여기 지금 이것도 반복이고 앞에도 뭐 반복 굳이 찾으려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가에 연쇄도 반복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선지를 보면요. 1번 선지, 가와 달리 나에서는 연쇄와 반복을 통해. 여기 반복이란 건 뭐 반복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것도 말이에요. 연쇄이지만 동시에 또 반복이기도 한 거죠. 예를 들면 동일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는 거니까. 맞죠? 자, 이렇게 할 때 1번이 적절한 걸로 답이다. 2번은요. 나와 달리 가에서는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 안타까움의 정서강조. 자, 나와 달리라고요? 나에도 서리적인 표현 찾을 수 있는데 뭐 어디 뭐 예를 들면 어디 있나요? 뭐 뉘라서 고쳐이며 뉘라서 고쳐 쌓고 어쩌고 이런 거 같은 것들. 거기에도 반복도 있네요.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안타까움의 정서가 강조되고 있는 거 나에도 있으니까 나와 달리라고 말하면 틀린다. 3번 나와 달리 가에서는 직유의 방식을 통해. 가에 직유가 사용된 게 없어. 나에선 찾을 필요도 없이 가에서 직유가 사용된 게 없어. 여러분, 직유가 있는 점지를 먼저 조회하려면 짧은 가를 보는 게 빠르죠. 그죠? 그럴 때 가에서 직유의 방식이 사용된 게 없다고요. 자, 대상의 이미지가 설명되는 그 다음에 가나에서는 모두 색채어 뭐 사용된 거 별로 기억에 남는 것도 없는데요. 그 다음에 가나에서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시상의 전환 따위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번을 정답으로 딱 제시를 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틀린 것들로 틀어버렸더라. 40번 정답은 1번이다. 41번 갑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인데요. 기억은 뭐예요? 자, 바깥마름이라고 했어요. 직분을 망각하여 화자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는 존재. 그래서 뭐 제소임 다 발인 존재니까. 그래서 비판하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다음 니은 뭐예요? 불안당 구멍도적. 이건 가까운 곳에 있어. 왜? 뭐 아니 멀리 다니거든 이랬거든. 그래서 화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세력이죠. 이게 이제 외구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불안한 상황에 외구까지, 그러니까 도적까지, 불안당 도적까지 가까이에 있어. 불안함을 조성하죠. 더 기울어가는 집에 상황에 더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테니까. 디귿은 뭐예요? 내 주인. 그런데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화자가 설득하고 있는 청자. 내 얘기 들으세요. 당신 마누라. 그죠? 응? 당신 말이야. 마누라 말이야. 여기 주인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디귿 맞고요. 리을은요. 자, 새끼꼬기라는 행동이 화자가 청자에게 당부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행위가 아니라니까. 멈추고 내 얘기를 들으라고요. 들어야 돼. 내 얘기가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지 그걸 듣는 게 시급하고 중요한 행위지 그게 당부하는 것이지 새끼꼬기는 그 반대라고요.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자, 미음은요. 상벌. 화자가 공정하고 엄중하게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일. 밝히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른 종을 믿어서 상벌을 밝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4번이 답이면 뭐 어렵지 않게 쉽게 풀었을 겁니다. 42번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인데요. 자, 이게 뭐예요? 국가라는 게 가족의 확장된 형태로 본다.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돼. 국가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군신이, 그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나로 보자면 나에서 주인, 마누라에 해당되는 건 임금이고 군이고 그 다음에 고공들은 신이 되는 것이고요. 본분을 다해야 한다. 조선시대 시각에서는 이러한 이념을 담아 국가를 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다. 두 작품 모두 그렇다고 봐야 한다. 그랬을 때 자,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릅니다. 가의 동량제, 나의 어른종 모두 국가의 바람직한 경영을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요소. 땅땅땅땅 답 찾았습니다. 왜? 동량제, 제때 좋은 데 쓰여야 할 인재. 여기 어른종 뭐예요? 고공들의 기강을 제대로 바로잡을 종들의 우두머리.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요소 맞죠. 그런데 가의 기운집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국가를 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고 나의 기운집은 되돌릴 길 없이 기울어 패망한 국가. 사실 요거 좀 헷갈렸을 겁니다. 이거 맞는 거 아닌가? 적절한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되돌릴 길이 없다라고까지 진술을 하게 되면 이 작품 나는 왜 쓴 겁니까? 그렇죠? 뭔가 방법이 있어. 그래서 그걸 내가 마지막에 방법이라고 제시를 했어. 되돌릴 방법이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지, 화자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건 좀 과한 진술이더라. 가장 적절한 거 고를 때 답이 되기는 어렵겠다. 3번. 가의 의논과 나의 논의는 모두 국가의 대사를 위해 임금과 신하가 합의하여 도출해낸 올바른 대책 아니겠죠. 특히 아까 가의 의논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뭐였어요? 뭔가 의논도 하도 할시야 이랬을 때 뭔가 쓸데없는 논의들, 뒤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싸우는 얘기들 뭐 이런 거겠지. 불필요한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그런 논의들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4번 가의 문 목수는 조정의 일에 무관심한, 글쎄 무관심도 잘 어울리진 않죠. 어리석고 제대로 된 뭔가 역할을 못하는 그런 신하들을 의미하겠지. 자, 나의 햄없는 종은 조정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아니죠. 아무 생각 없는 종들인데 거의 뭐 오히려 무관심한 거지. 지나친게 관여하는 게 아니라, 맞죠? 따라서 4번 답이 될 수 없고, 5번 가의 고자 자와 나의 무너진 담은 모두 외세의 침입에 협조하며 국익을 저버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마음. 말도 안 되네요. 이 고자자는 잘못된 무슨 잣대 같은 걸 테고요, 기준 같은 걸 테고요. 그 다음에 무너진 담이라는 건 말하자면 기운 지배 상황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나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걸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일 적절한 거 하나 골라라. 정답이 1번이라는 사실은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 이쯤 되면요, 앞에서부터 풀어온 사람들은 독서에서 시간 많이 걸렸기 때문에 시간이 관건이었지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을 거다. 왜? 정답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일부러 좀 장치를 해놓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자, 현대시감이다.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 1인데요. 이 작품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 공부했을 겁니다. 뭐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이제 연계가 아니라고 처음 본 사람들도 뭐 일부 있었겠습니다만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갑니다. 사실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아침의 이미지를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여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그랬습니다. 요거 아마 선생님 개념 강의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던 작품이죠. 감각적인 이미지가 잘 드러나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둠은 뭐예요?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습니다. 근데 이 낳는다는 건 뭐죠? 드러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품고 있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는 아침이 되면 말이에요, 어둠이 얘네들을 돌려줘요. 그죠? 어둠이 품고 있어서 안 보이다가 아침이 되면 하나하나 어둠이 거치면서 물상들이, 사물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 이미지를 포착한 거예요. 그게 아침 이미지죠.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뭔가 이게 어둠은 뭔가 이 뒤에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생산적인 이미지랄까요? 뭔가를 계속 낳는다고 하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동서양의 신화적인 상상력에서부터 어둠은 사실은 모든 생명의 근원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동양의 무슨 노자 사상도 그렇고요, 그리스의 신화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다 돌려주고 나면, 완전히 아침이 되고 나면 어둠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이거죠. 말 멋지네. 자,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여. 자, 무거운 어깨를 턴대요. 누가? 물상들이, 사물들이 이제 완전히 어둠을 털어내는 걸 이렇게 무거운 어깨를 털고라고 표현하네.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는, 어둠이 물러가는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네요. 물상들은 몸을 움직여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노동의 시간을 즐긴다는 말도 지금 표현이 되게 낯설죠. 어려운 좀 생경한 한자어들이 많이 사용돼. 물상, 뭐 노동, 뭐예요? 뭐 어디 있나요? 또 개벽, 막 그죠? 이런 말, 굴복 이런 말들이 많이 사용됐거든요. 자,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뭐 되게 활기찬 아침의 모습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즐거운 지상의 잔치라고 했습니다. 왜 즐거운 지상의 잔치인가 하면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이기 때문에. 그게 막 넘쳐나는 곳이니까. 태양의 즐거운 울림이에요. 금으로 타는. 자, 보세요. 이건 지금 뭔가 반짝반짝하는 아침에 비치는 이 환한 아침의 활기찬 그 모습을, 햇빛 비친 그 모습을 태양의 울림이라고 표현한 거니까 시각을 청각화한 공감각적 표현으로 대표적으로 맨날 언급되는 그런 식구 아니겠어요? 굉장히 발랄한 이미지, 경쾌한 이미지로, 환하고 밝은 이미지로 아침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아침이면 그래서 세상은 개벽을 한다. 새롭게 새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한다. 이런 얘기네요. 여기에 무슨 심오한 사상이 뭐가 들어있습니까? 어둠이 거쳐가고 아침이 됐을 때 어떤 새로운 신선하고 밝고 활기찬 이미지를 그냥 그린 것이죠. 그래서 제목도 아침 이미지 됐습니까? 시각적 이미지가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시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공부했다면 44번 문제를 먼저 이해를 일단 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가에 대한 이해. 자,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물들이 몸부림치는 모습. 어우, 너무 세다. 그죠? 지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게 아니라 뭔가 어둠이 걷히는 모습, 어둠을 털어내는 모습, 뭐 이런 거 정도로 표현한 것이겠지. 자,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사물들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 경쾌하다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즐긴다라는 것하고 어울리죠. 근데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노동의 시간은 즐기는 시간이야. 이 물상들에겐 여기에 시에 드러나기로는. 근데 뭐 고단함 이런 거하고 이런 고단함을 환기하는 이미지를 띠고 있지 않다는 거죠. 노동이 이 시에서의 시어로는요. 그럼 3번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사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 오, 되게 그럴듯하네요. 근데 기존의 사물들이라는 게 사실 이 상황에선 시적 상황에서는 뭐가 있어? 전부 새롭게 태어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사물들이죠, 전부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뭐 별로 어울리는 가장 적절한 진술로 보긴 어렵다. 4번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하늘의 태양이 지상에 있는 사물들과 서로 어울려 생기를 띠는 모습을. 오, 이거 맞네요. 왜? 아침이 돼서 생기가 막 띄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이라고 표현한 거야. 태양이 지상에 있는 사물들하고 서로 어울려서 생기를 띠는 모습. 이걸 이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표현한 식구. 대표적인 식구인 거죠. 자, 5번 세상은 개벽을 한다는 사물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혼란을 겪는 모습. 진짜 개벽이라는 말 때문에 이런 거 가져왔는 모양인데 전혀 이 시의 어떤 중요한 내용, 주제, 또 뭐 그려져 있는 이미지 이런 것과 어울리지 않는 말들로 일부러 막 확확 틀어놓은 냄새가 나는 그런 선지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작품, 낯선 작품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다지 어려우지 않으니까요. 김기태 계신데요. 텔레비전을 끄자. 자, 시적 상황을 생각하세요.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됐죠? 밤에 TV를 보다가 TV를 껐어.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고요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뭐가 들어와요? 풀벌레 소리. 그 얘기는 뭐예요? TV를 켜놨을 때는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야. 뭐 그런 경험은 별로 우리에게 낯선 경험 아니라고요. 알죠? 누구나 다 압니다. 자,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그랬어요. 이것도 공감각적 이미지네. 말하자면 벌레 소리를 환하다고 청각을 시각화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자,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이 환해. 왜냐하면 별빛이 묻어 있으니까.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벌레 소리들을 환하다고 표현했다든지 별빛이 묻었다든지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벌레 소리 어두워지면서 갑자기 듣게 된 소리를요. 그 다음에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이런 큰 울음 소리들은 우리도 누구나 쉽게 듣는데 그 사이에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는 벌레 소리, 작은 벌레 소리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자, 뭔가 인식의 확대랄까요? 심화랄까요? 이런 게 이루어지네. 왜냐하면 자, TV에 그냥 푹 빠져 있다가 끄니까 벌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큰 소리 말고 안 들리는 너무 작은 소리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그러면서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시적 상상력이죠.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이 통로들이 뭐겠어요? 그 벌레들의 작은 귀인 겁니다. 자, 그럼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이라는 시의 제목에 해당되는 유의미한 식구가 시적 상황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등장하게 됐구나. 우리 알겠죠?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정말 작은 소리들이 드나드는 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해요. 이 얘기가 이렇게 다시 이제 재진술된 거지, 말하자면. 됐죠?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귀 끝에 달려있을, 거기에 어디에 닿아있을 그 여린 마음들을 생각해요. 이게 시인의 마음이지.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나는 너무 둔감해서 그런 것들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벌레들의 여린 마음을 생각한다고. 멋지지 않습니까?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이거 발 뒤꿈치처럼 두껍다는 게 뭐예요? 둔감한 거지. 섬세하지 못했던 나의 귀에 부딪혔어. 오긴 왔었어. 근데 내가 그걸 받아들일 태도가 아니었어. 그냥 나는 얘네들을 못 들어, 그 작은 소리를. 나는 TV 소리나 듣고 있던 사람이야. 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그 소리들을 생각해요.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 벌레들의 작은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소통하려고 했겠지. 뭐 이렇게 좀 더 근사하게 표현하자면. 근데 그 소통을 내가 거부한 셈이지, 말하자면. 그렇게 여린 마음들에게까지 내가 신경을 쓰지 못했어. 그건 뭐 자연일 수도 있고요. 뭐 약자일 수도 있고요. 뭔가 어떤 연민의 대상일 수도 있고요. 내 주위의 누구일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냥 진짜 벌레일 수도 있고요. 그죠? 뭔가 그런 소리들을 내가 소통에 대한 시도들을 내가 나도 모르게 되게 둔한 마음으로 그걸 거절해 왔나 봐.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크게 밤 공기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자, 아까 별빛이 묻었다는 거 저 앞에 몇 행이었죠? 5행이었나? 어디에 나오잖아요. 그죠? 맞아요. 5행이죠. 5행. 별빛이 묻어 더 낭낭하다. 자, 허파도 별빛이 묻었어. 왜? 벌레 소리들, 별빛 묻은 소리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조금은 환해지는 거지. 내가 이제 그 저 아름다운 소리들 때문에, 내 안으로 들어온 소리들 때문에 내 허파도 조금은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환해지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우리 이 시 되게 멋있는 시네요. 어렵지 않은데, 그죠? 자, 45번 문제 풀 수 있다고요. A의 2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를 지각하는 거죠. 안 들렸던 게 들린다고 했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렇죠. 자, B에서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인식의 범위 확장, 어떻게 보면 인식의 심화. 그래서 안 들리는 풀벌레 소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 맞죠? 2번도 맞네요. C에서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 되게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문제는요. 이 주체들이 화자에게 시도했던 소통이 내가 거부함으로써, 신경 쓰지 않음으로써 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끼는 마음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그 주체들, 즉 작은 풀벌레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거죠. 이해됐어요? 시적 상황만 이해됐다면 3번 틀렸다. 자, D에서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들을 떠올리며 그 소리를 간과했던 삶을 성찰하는 거죠. D가 뭐니까?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되게 반성적인 어떤 인식에 도달하게 된 거잖아요. 자, 이 마지막의 세 행에서 화자는 그 소리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허파 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도 조금은 환해지는 것 같은. 맞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더라. 됐습니다. 그럼 이제 43번 문제 하나 남았네요. 가, 나의 어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거든요. 둘 다 어둠이 나와요. 자, 봅니다. 1번 가에서 어둠은 물상을 돌려주는 행위의 주체로 표현됐죠. 그게 어둠을 물상을 꽃을 낳고 새를 낳고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맞죠? 자, 나에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고 있죠. 왜? 거기 처음에 그랬잖아요.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오는 게 풀벌레 소리야. 이게 지금 밤이라는 상황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시적 상황 나에서. 그죠? 어둡기 때문에 그 소리들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더 고요하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뭐 별빛이 묻어 있는 것도 더 도드라지게 될 테고요. 자, 그다음에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져가는 시간을, 나에서는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아침이 되는 시간을 배경으로 한 아침 이미지. 나는 뭐예요? 어둠이 지속되는 밤 시간 동안을 시적 상황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 딱 맞는 얘기. 4번 가에서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아침이 되니까. 맞죠? 그다음 나에서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변화하죠. TV 소리로 그냥 현혹되어 있던 분위기에서 뭔가 섬세한 여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로 분위기가 확 변화하네요. 자, 5번 가에서는 어둠의 생산력을 그럼 이건 맞다고 봐야 되겠네. 뭘 계속 낳으니까. 그죠? 그런데 나에서는 어둠의 포용력을, 글쎄 이거 딱 맞는 단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치고 앞세워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게 지금 무슨 어둠이 가에서 선생님 저기 스스로는 무릎 꿇는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생산력에 주목하는 것이지 그 앞에서 무릎 꿇었어. 그래서 어둠은 패배자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게 이제 시의 이 화자가 가진 어떤 초점도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어울리지 않는다. 더군다나 나에서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 따위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나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5번이 틀렸더라. 나머지는 전부 맞는 이야기더라. 이해됐습니까? 두 작품 공부하고 이해했다면 어렵지 않게 이 세 문제는 아마 풀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부 다 했어요. 나머지 두 세트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정말 올해 수험생들과는 선생님 작별 인사를 해야 될 때가 됐군요. 이런 순간이 왔네요. 시험이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담한 친구들 많을 텐데요. 나만 어려운 건 아니었다는 사실로 일단 위안 받으시고요.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을 칭찬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교재 최종 점검 마지막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내년에는 절대 강의로 만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꼭 실현되기를, 여러분들에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고도 정말 또 많았습니다. 다음에 언제 그냥 편한 마음으로 강의 들으러 내년에 대학생이 되어서 놀러 오세요. 그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즐거운 일들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안녕.